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지만 가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오늘 아침 일을 떠올렸습니다. 6시간 전 오전 8시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린 자세로 누워 계셨고 입에서는 낮게 껑껑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또 아프신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어쩌면 그건 평생 자식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하늘은 낮게 깔린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 작은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을, 이 자국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3살이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순서도 의미도 뒤죽박죽입니다. 어머니는 화투에 미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동네 아줌마들과 골목구석이나 누군가의 집에 모여 앉아 화투짝을 뒤집었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방치되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유아식 대신 짜장면을 사왔습니다. 화투 칠 돈이 떨어지자 집안의 그릇과 골동품을 하나씩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집을 비웠습니다. 나와 동생은 혼자 집에 남겨졌고 방 한구석에서 연탄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그 불이 따뜻해 보여서 손을 뻗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의 통증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남아있는 이 흉터가 그날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승차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과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도박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는지 여자를 계속 바꿔가며 집에 들였습니다. 첫째는 무당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었고 밤마다 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과 북소리, 그리고 기이한 주문 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둘째는 다방 여자였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늦은 밤 집에 돌아왔고 우리를 귀찮은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밥은 제때 나오지 않았고 학교 준비물은 언제나 내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셋째는 춤을 추다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고 나는 기계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서류가 쌓이고 동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혹시 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버님께서 오늘 오전 9시경 댁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고 식당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후회도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차들은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달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손을 꺼내 다시 한번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를 만든 그날 어머니는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가 아물 때쯤 어머니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 흉터를 보며 자랄 때쯤 나는 이미 감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택시가 멈췄고 나는 차비를 건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 웃고 있는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였나?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이 맞나? 이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내가 과연 사람일까? 아니면 괴물일까?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와 절을 하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동네 이웃들,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 그들은 모두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하지만 내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버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이제 홀로 되셨네요. 기운 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내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기름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듯.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 나는 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형광등 빛에 반사된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의 흉터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화상 자국. 나는 그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3살 혹은 4살이었을 겁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고 연탄난로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나와 동생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또 화투를 치러 나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아마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화투짝을 뒤집는 소리, 어머니의 웃음소리, 돈을 세는 소리. 그 소리들이 우리보다 중요했습니다.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형아. 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릇과 골동품을 팔아 화투 미천을 만들던 그 시절, 먹을 것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연탄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저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익. 피부가 타는 냄새가 났고
그제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동생도 따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짜증스러운 얼굴로 뭔 일이야? 왜 우는 거야? 나는 타버린 손을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찬물에 담그라는 말만 하고는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손을 찬물에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플래시백이 끝나고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의 흉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흉터는 시작이었구나. 감정이 타버린 시작. 둘째 날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과거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시절, 그리고 3명의 계모. 첫째 계모는 무당이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았다며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밤마다 구슬했습니다. 징소리, 북소리, 기이한 주문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졸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악몽을 꾸며 이불에 오줌을 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1년쯤 있다가 떠났습니다. 신이 더 큰 곳으로 가라 했다나 뭐라나. 둘째 계모는 다방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 담배 냄새, 술 냄새.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를 귀찮아했습니다. 밥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고 학교 준비물은 언제나 내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 여자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나도 바빠. 동생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나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둘째 계모도 결국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싸운 뒤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계모가 들어온 건 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춤을 추다 만난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보다 한참 어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찾다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간통? 그 남편은 아버지와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나는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은 나보다 더 깊이 망가졌습니다. 첫째 계모의 굽한 소리에, 둘째 계모의 방치에, 셋째 계모의 스캔들에 동생은 조금씩 비뚤어졌습니다. 학교를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때렸고 동생은 더 반항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20살이 되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국민연금 보험금이 생모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우픈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를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죽은 자식의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 그게 우리 가족의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을 준비하며 관 뚜껑을 닫기 전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 없는 얼굴. 나는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짐 같은 것.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내 자식에게는 이런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절대로.
관 뚜껑이 닫혔고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 장례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느덧 40을 넘긴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견 기업의 평범한 과장,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이를 마주하는 일상.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보세요. 그는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고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아니세요? 어릴 때 사진 같은데.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바래고 구겨진 아마도 30년도 더 된 사진. 거기엔 어린 내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동생이, 그 뒤에는 아버지가,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한 여자. 생모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동료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전 일입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내 얼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고 말라깽이 같은 몸, 불안한 눈빛. 동생.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은 20살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은 아버지 때와 달랐습니다. 조문객도 적었고 분위기는 더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동생은 평생 방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트라우마는 그를 조금씩 갉아먹었고 결국 그는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남긴 것이라곤 국민연금 보험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생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동생 장례 일주일 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30년 넘게 듣지 못한 목소리. 생모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나야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생모는 어색한 침묵 끝에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 일 많이 힘들었지? 나도 슬펐어. 내 자식인데. 자식? 그 말에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생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동생이 남긴 보험금 말인데 내가 수령인이더라고. 그래서 연락했어. 혹시 내가 필요하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거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나도 힘들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화투에 미쳐서 우리를 방치하고 집안 살림을 다 팔아치우고 결국 우리를 버린 사람이 하는 변명.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돈도 없고.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요,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모가 다시 나타났다고, 동생의 돈을 가져갔다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손을 벌린다고. 그 모든 걸 말하면 아내는 나를 어떻게 볼까? 불쌍하게 볼까? 아니면 이상하게 볼까? 나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내와 아이가 잠든 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하지만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공간에 억지로 모여 선 사람들일 뿐. 사진 속 생모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화투판이었을 겁니다. 나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워 펼쳤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 걸까? 이미 끝난 과거인데. 며칠 뒤 생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야, 엄마 좀 도와줘. 정말 힘들어.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가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나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퀵서비스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생모였습니다. 편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안 읽어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쓰레기통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도 힘들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한 번만 만나자. 다시 시작.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30년을 버리고 동생의 죽음조차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겠다고. 나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생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지 않겠다고. 내 삶은 이미 충분히 망가졌고 이제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손을 꺼내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는 과거의 것.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아내가 나를 보며 수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당신한테 전화해요. 어머님이라는데? 나는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생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엄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 길, 유난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혼잡한 차량 안에서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빌딩, 아파트, 사람들, 그리고 법원 건물.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셋째 계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춤을 추다 아버지를 만났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간통? 그 남편은 아버지와 셋째 계모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나는 학교를 조퇴하고 낡은 교복을 입은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회색 벽, 형광등 불빛, 그리고 책상 너머에 앉아 있는 검사.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굵은 목소리.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피고인 김의 아들이지? 네. 그럼 내 아버지가 그 여자랑 동거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언제부터? 작년. 여름쯤부터요.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집에서 잤어? 네. 내 아버지 방에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네. 그럼 간통이 맞잖아. 왜 증언을 제대로 안 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건 간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통이 아니라고? 남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그 여자가 먼저 가출했어요.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라. 검사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요. 거짓말쟁이 새끼. 검사는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퍽!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검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퍽! 반대쪽 뺨도 얻어맞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야. 알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검사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통이 아니에요. 검사는 혀를 찼습니다. A씨, 이 새끼 제대로 미쳤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꺼져.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와. 나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멈췄고 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앞 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 나도 따라 내렸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법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정의를 믿지 않게 되었다. 검사는 정의의 편이 아니었다. 그저 권력을 가진 어른일 뿐이었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 동료가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 사람 승진했네. 고위 공직자 됐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진 속 남자.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를 때렸던 검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검사, 법무부 고위직 임명.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거짓말쟁이라 부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의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생모의 전화도.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손을 펴서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 흉터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인가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인가.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 나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다시 법원 건물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어.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대로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내가 겪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절대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는 바꿔야 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동생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펜,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메모에는 동생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형은 강하니까 살아남을 거야. 나는 메모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동생아,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에 언젠가 대답할 거야. 주말 오전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앞서 뛰어가며 웃었고 아내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돋아나는 계절. 사람들은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날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기 그네 태워줘. 그래, 가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네에 아이를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더 세게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데 나는 그 행복을 함께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하드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가락으로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엄마 말로는 아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 그래. 그랬구나. 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 3명의 계모, 방치된 어린 시절, 동생의 죽음. 그 모든 것을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잘해줬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든 사람이었단다. 힘들어? 왜? 그냥 인생이 쉽지 않았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잘 못해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이 질문에 왜 제대로 대답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이가 커가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는 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 무엇을 준비한단 말인가?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볼까? 불쌍한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잠든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약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손을 펴서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 흉터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그런데 지금 아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손을, 내 표정을, 내 목소리를.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감정을 억누르는 법? 아픔을 못 느끼는 법?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들이 끊임없이 깜빡였고 차들이 지나갔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에 연탄불에 손을 대던 그날에 그날 이후로 나는 자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감정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느끼지 않으려고 평생 스스로를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원망.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잠가버렸습니다. 단단한 빗장으로. 하지만 이제 그 빗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생모의 전화가, 검사실의 기억이, 동생의 죽음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빗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빗장이 열리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빗장을 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상태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저주가 아이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잠가둔 탓일까? 감정의 수도꼭지가 녹슬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고 아이가 일어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안 주무셨어요? 아니, 조금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순수한 얼굴.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가 그 아픔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감정을 잠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생모를 만나기로. 30년 만에. 도망치지 않기로. 내 과거와 마주하기로. 그래야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차단했던 생모의 번호를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고맙다 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동 카페에서 보자. 나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토요일,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 펜, 그리고 마지막 메모. 메모를 펼쳐 읽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형은 강하니까 살아남을 거야. 나는 강한가? 동생은 나를 강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감정을 잠가버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죽지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수요일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했고 회의 시간을 잊어버렸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토요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생모를 만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얼굴로 마주 봐야 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용서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그저 끝인가? 목요일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쳐 보이는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 이 사람이 나인가? 나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생모의 아들인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동생의 형인가? 아내의 남편인가? 아이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의 파편인가? 거울 속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고 손톱이 세면대에 긁혔습니다. 참아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강해야 한다. 동생이 그랬잖아. 형은 강하다고. 하지만 나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파지직. 컵이 깨졌습니다. 나도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빗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진 컵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베었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 아닌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나는 생모를 만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일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 같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전장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고 카페 안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늙고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여자, 생모였습니다. 그 여자도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30년의 거리를 지금 좁히고 있었습니다. 생모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반쯤 휘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았습니다. 생모 맞은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모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리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 침묵은 길었습니다. 생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떨리는 손. 한때 화투짝을 넘기던 그 손. 생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결혼도 했다며? 애도 있고? 네. 몇 살이야, 애가? 7살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할머니가 됐네. 생모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생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용서. 그 말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무엇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생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엄마 역할을 못한 거, 너희를 버린 거, 미안해. 미안하다. 그 말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른손을.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생모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생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데? 제가 3살 때 연탄불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머니가 화투 치러 나간 날이었죠. 생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동생이랑 둘이 집에 남겨졌습니다. 배가 고팠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연탄불에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돌아오셨죠. 술 냄새를 풍기며. 그리고 찬물에 담그라는 말만 하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생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 흉터는 평생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생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가 돈도 안 벌어오고 집안은 엉망이고 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투를 하셨습니까? 나도 살아야 했잖아. 화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돈을 벌었습니까? 생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집에 있던 그릇과 골동품을 다 팔아 화투 미천을 만드셨죠. 그 돈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모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잃었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생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를 두고 가신 겁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양육권은 너희 아버지가 가져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생모는 우리를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짐이었으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동생 기억하십니까? 생모는 눈을 피했습니다. 기억하지. 동생은 20살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은 평생 방황했습니다. 3명의 계모 밑에서 자라며 조금씩 망가졌죠.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야, 그건 동생이 남긴 보험금 어머니가 가져가셨죠? 생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돈이 필요했어. 그 돈으로 뭘 하셨습니까? 생활비로. 화투는 안 하셨습니까? 생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군요. 생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나도 힘들었어.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실수. 그 말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고 죽은 뒤에 돈을 가져가는 게 실수입니까? 야, 목소리 좀. 동생은 죽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생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려고 왔나요? 용서를 해주려고 왔나요? 아니면 복수를 하려고 왔나요? 생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생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일어섰습니다. 용서는 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생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생모가 무언가 외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을 꺼내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 이제 이 흉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로, 아내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진짜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 과거로부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사랑.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나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생모를 만났어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모요? 네.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됐어요. 모든 게.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번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든 사람이었단다. 힘들어? 응. 할아버지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 돈도 없었고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었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셨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실수가 뭐예요? 실수는 잘못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아빠를 잘 돌봐주지 못하셨어.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 많이 힘들었단다. 아이가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불쌍했겠네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그때는 불쌍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왜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너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너에게는 아빠가 겪은 것을 겪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잠든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저번에는 이 불빛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펴서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흉터, 3살 때 생긴 이 흉터가 내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평생.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대물림을 끊어낸 승리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마지막 메모를 꺼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형은 강하니까 살아남을 거야. 나는 메모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아, 나는 살아남았어.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해서도. 메모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는 너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빠도 아직 배우고 있거든. 하지만 아빠는 약속할게. 너에게는 아빠가 겪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사랑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감정을 존중할 거야. 아빠가 받지 못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빠의 희망이야.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푸르렀고 새들은 지저귀었고 사람들은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가 일어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손에 있는 거 뭐예요? 아이가 내 손의 화상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아빠가 어릴 때 다친 거야. 아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아파. 그럼 괜찮네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햇살 아래를.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과거가 떠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화상 자국은 여전히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 흉터는 이제 나를 규정하지 않으니까. 이 흉터는 그저 과거의 일부일 뿐.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니까. 나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견뎌내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손에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과거여. 너는 나를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나는 간다. 앞으로.